올해 들어 굉장히 완화론이 많이 나오고 있죠.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재건축 재개발 완화론이죠. 그래서 용적률 높여준다. 높여주긴 높여주죠. 다만 기부 체납해라. 그럼 높여줄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갈아타서 그러면은 매물이라도 나오게 해줘라. 공급 부족인데 다주택 매물을 공급으로 나오게 해줘라. 맨날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하다가 안 통하니까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 하고 언론에서 장난질 치고 있었죠. 그게 양도세 완화론이다. 근데 양도세 완화론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완화론이 나와요? 대출 규제 완화론 나오고 있죠. 지금 완화론 나오고 있어요. 누가 뭐 발의를 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만 가지고 할 것처럼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런 여론으로 해서 된 것처럼 해서 유동성이 유입돼서 집값 상승한다. 또 이런 식으로 기사 나오면은 또 해명 자료 나오고 그동안에 그 며칠간에 그 몇 시간간에 낚이는 사람들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대출 규제 완화론 얘기 한번 봅시다. 자, 40년 장기 모기지론 나온다. 뭔가 발의돼서 통과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얘기했어요? 자, 지금 야당에서 추계한 자료죠. 그래서 대출 만기 30년 상품 이용했을 때보다 매달 내는 돈 13만 5천 원, 매달 13만 5천 원 아껴가지고 10년간 더 내고 총 3,276만 원을 더 내는 법안을 내고 있더라. 월 부담 줄어드니까. 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에요. 솔직히 통과되면 안 되는 정책 중에 하나죠. 왜? 월 부담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원래는 2019년에 떨어진 게 맞았어요. 2019년에 9.13 그리고 당시에 경제적으로 미중 무역전쟁 터졌죠. 사실상 경제 안 좋아지고 대책 강화돼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죠. 근데 왜 튀기 시작한 거예요?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기준금리를 1.75%에서 1.25%로 낮췄다. 자, 그 전에 원래 대출 규제로 유동성을 꽉 막아놨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예를 들어 월 150만원까지 이자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기준금리로 이자 내는 건 아니지만 기준금리라고 치고 들어갔을 때 이때는 175만원을 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125만원만 내면 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이때는 영끌에서 집 못 사는데 이때는 영끌에서 집 살 수 있죠. 똑같은 얘기죠. 지금 13만 5천 원 줄어드니까 원래 한 81만 3천 원 정도였겠죠. 근데 내가 월 80만 원까지밖에 감당을 못해요. 이 사람이 보통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집을 못 사고 여태까지도 못 사고 수입도 생각보다 적고 그래서 원래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저기서 집값이 계속 뜬다고 하는데 내가 여력이 안 돼서 못 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67만 8천 원으로 줄어든대요. 그러면은 못 사던 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연끌 수요 더 늘리겠다. 이 시장에 지금 금리 살살 오르고 있는 이 시장에 저렇게 해가지고 서민 생각해주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연끌 수요들이 더 유입되게 만든다. 진짜 서민 생각하려면은 진짜 이악 물고 몇 년간 집값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대출 규제 꽉 막아서 주거사들이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못 올라가게 한 다음에 그 건물을 낮춰야죠. 왜 굳이 사다리로 기어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느냐, 그 계층을 만드느냐, 집을 만드느냐, 집값을 사다리 끊어버려서 아무도 올라오지 않으면 결국에 그쪽에서 차츰차츰 낮춰서 올라갈 수 있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걸로 연끌 수요 늘려보자 이런 법안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또 뭐 나와요? 무주택자 LTV 완화 9억 이하까지 10%포인트 완화한다. 이거 하면 뭐예요? 9억 이하까지 초이노믹스 만드는 거지 뭐예요. 주담대로 받을 수 있으면 신용대출, 지금 신용대출 막히니까 주담대로 받아라. 초이노믹스 똑같은 거죠. 신용대출 지금 은행에서 차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담대를 늘려가지고 연끌 수요를 늘리자. 똑같은 정책이죠. 지금 뭐라 그래요? 주담대 일부 완화하고 신용대출 관리는 관계자. 항상 이런 얘기는 관계자예요. 얼마 전에 양도세 완화 이야기 나왔을 때 여당 관계자가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군지 이야기 안 나오죠. 근데 막상 발표하는 사람들 보면은 당대표, 원내대표,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름 밝히고서 양도세 완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왜 맨날 이렇게 관계자 누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국토부에 가가지고 뭐 청소를 하다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를 하다가 혹은 뭐 거기 경비를 서다가 물어봐서 완화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관계자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더라.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더라도. 그러니까 이미 완화한다. 3월 발표 완화할 거야. 3월에 완화한다고 그랬어. 3월에 분명히 규제 강화하고 완화 정책은 가지 않을 것이다. 정책 기조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심리 유도하는 거죠. 왜? 3월쯤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죠. 6월 보유세 내기 전까지 그때부터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 기조가 1, 2월에 나오기 전에 빨리 하는 거다. 그리고 완화책 하게 되면은 돈 들어오겠네? 늘어나겠네? 하면서 1월에 지금 거래량 박살나고 심리 죽은 매수 심리 그것을 살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뭐라 그래요? 일단은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일단 영끌에서 신용대출은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원금까지 나눠 갚기 의무화될 듯. 물론 소급 적용하면은 진짜 하나둘 작살나진 않을 거니까 소급 적용을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원리금으로 갚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B2 영끌 무리하게 들어오는 거 맞겠다. 그렇죠. 자산시장 거품 지금 심각도는 미친 부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LTV가 50%밖에 안 되니까 외국이랑은 다르다. 개소리 집어치고 LTV 50%만 딱 대출 받았어요? 신용대출 안 받았어요? 영끌이란 말이 왜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란 작자들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맨날 우리나라는 일본 버블이나 미국 리먼 때보다 개인당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적으니까 버블이 안 터진다. 그딴 개소리나 날리고 있죠. 쥐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아니 쥐뿔도 모르든가 아니면 억지로 숨기는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LTV만 받아서 집을 샀다. DSR을 맞춰서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빚이 늘어났나요? 지금? 저금리 됐을 때? 대출 규제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신용대출 끼고 마통 끼고 저게 뭐예요? P2P 대출 받고 대부업 받고 제 2금융 3금융 가가지고 받고 이게 다 빚인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한다. 그래서 차라리 외국처럼 그냥 LTV대로 받았으면 오히려 덜 위험할 수도 있는데 감당 가능하고 계산 가능할 수 있는데 영끌해가지고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간들은 그 양심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죠. 신용대출 부담 상환하면 DSR 껑충 뛰어오르죠. DSR 규제를 확실히 해줘야 돼요. LTV보다 사실은 DSR이 더 중요하다. 왜? 능력대로 사야죠. 소득 안 나오는 사람들은 대출 해주지 말고 소득 해가지고 소득 많이 버는 사람은 대출 많이 해주고 자산 많이 가지고 있다고 대출 막 해가지고 막 갭투기 쭈쭈쭈 들어가고 그런 거 못하게 막고 많이 해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나라 지금 자산 가격 상승 소득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DSR로 맞춰도 충분하다. 근데 DSR을 똑바로 안 들어가고 있었죠. 확실히 해줘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대출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은행권 위험하니까 당연히 원금도 같이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아, 신용대출 규제하니까 또 마통으로 빠진다. 이것도 풍선 효과죠. LTV 규제하니 신용대출로 빠지고 신용대출 규제하니 마통으로 빠지고 마통하면 또 2, 3금융 빠지고 풍선 효과다. 풍선 효과 난다. 규제해봤자 소용없다. 이딴 개소리 짓거리고 있는데 그게 안 되죠. 지금 고액마통 조익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통장 한도 줄이고 있고 마이너스 통장 신규 중단하고 있죠. 수협은 카뱅은 한도 줄였죠. 우리 마이너스 통장 한도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그 다음에 하나은행 뭐 기본 한도 이런 식으로 마통 줄이는데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도 막고 있어요. 근데 뭐 마이너스 통장 3만 개 급증 3만 개 급증하면 뭐예요? 한도를 다 줄여버렸는데 자 거기다 금리 대폭 올라가고 있죠. 이미 3%대 찍었다. 자 코로나 터지고서 기준금리 낮춰가지고 시작할 때가 4월이죠. 3월에 해서 거의 지금 4월은 넘어섰다. 코로나 이전까지 금리가 올라갔어요.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코로나 이전까지 신용대출 시중금리가 이만큼 올라갔다. 자 어떤 전문가가 개소리 날렸었죠. 뭐라 그래요? 기준금리는 그대로이니 영향은 미미할 것. 영향은 미미해요? 기준금리 낮춘 만큼 거의 다시 다 올라가지 않았어요? 기준금리 영향받아서 떨어진 게 이만큼이고 그 전만큼 다시 올라갔다. 지금 거의 다 회복됐는데 영향 미미한가요? 확인이나 해보고 쓰라고 하죠. 영향이 미미하다는 식으로 유도만 하고 있는 거죠. 가계대출 급증했죠? 다른 것도 보면은 이금융권도 가계대출 급증했고 부실 위험 우려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P2P 연체율 폐업 신고 늘어나고 대출 잔액 줄어들고 지금 2금융 3금융으로 그래 규제? 그러면 조금 이자 더 주더라도 그만큼 더 남겨먹을 테니까. 그런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다. 지금 마찬가지죠. 은행권 지금 금융권이 다 위험해요. 지금 자 대출한도 카뱅도 축소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시중은행부터 인터넷은행까지 다 신용대출 쪼이고 있죠. 축소하고 금리 올리고 왜 그래요? 당연히 얘들 은행 자체의 문제 때문이죠. 예대율 이미 비상등 켜졌죠. 건전성을 이유로 예대율 100% 밑으로 맞추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그렇죠. 예대율이 예금 대출 비율이죠. 그래서 예대율이 낮으면 예금이 많고 대출이 적다는 소리고 수익은 적겠지만 안정적이죠. 근데 지금 어때요? 맨날 저금리 타령하죠. 대출금리는 저금리 아니에요. 예금금리는 아직 저금리죠. 예금하지 말고 투자하세요. 맨날 부추기는 인간들
주식, 부동산에 넘쳐나고 있죠. 예금은 줄어들죠. 예금하지 말고 다 투자하라고 저금리인데, 그리고 대출 받아서 저금리니까 대출 올라가죠. 얘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6월까지는 105% 선까지 허용했는데 이제 100% 맞춰야 되죠. 100% 밑으로 맞춰야 되는데 맨날 이 짓을 하고 있다. 지금 뭐 유동성 장세니 투자해야 될 때니, 유동성 장세에 그 유동성이 어디서 나와요? 자, 유동성 장세에서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찍는 건 중앙은행, 그 다음에 돈을 유통시켜서 승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시중은행이죠. 중앙은행에서 1,000원 찍은 거랑 중앙은행에서 100원 찍었는데 얘를 막 돌려서 승수 효과를 높여서 100번 돌려가지고 10,000원 만드는 거라. 그렇다면은 조금 찍어도 시중은행의 역할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시중은행의 예대율이 이 모양이다. 근데 무슨 아직도 유동성 장세 타령을 하고 있어요. 내년 거기다 가계대출은 더 줄이죠. 50% 수준의 기업대출 비중을 맞췄지만 하나은행의 경우 65%까지 맞춰야 되죠. 기업대출 비중을 65% 맞춰야 돼요. 하나은행 말고 다른 데도 어때요? 국민, 신한, 우리 57% 맞춰야 되고 농협도 51%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작년 가계대출 풀어난 거 988조 8천억이죠. 그리고 기업대출은 976조 4천억이에요. 가계대출이 불어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계대출 줄이고 기업 더 빌려줘야 되죠. 가계대출 빌려준 거 빨리 회수해야 되죠. 기업을 더 빌려주든가 가계대출을 회수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죠.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 기업들 살아난다, 코로나 다 회복됐다, 경제 살아났으니까 경제 위기빨 자산 가격 폭락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가계대출을 줄여야 되겠죠. 회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 인상이죠. 근데 기준금리 인상 안 한대요. 그렇다면 시중금리라도 인상시키겠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인상해서 대출금리가 3%대까지 나왔는데 근데도 아직도 정신 나가서 유동성 장세 타령을 하고 있다. 결론. 자, 첫 번째, 40년 장기 모기 지나 9억 이하 LTV 완화. 저는 미리 이야기하지만 이거 진행하게 된다면 저는 영상 만들어서 엄청나게 깔 거예요. 왜냐? 저는 정책 가지고 이야기했고 맞는 이야기만 했으니까 이야기를 한 거지, 이거 지금 임대사업자 2017년에 임대사업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정책이다 하면 안 된다. 이거 한다고 해서 집값이 폭등할까요? 그럼 집값이 폭등하기 위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어차피 부동산은 유동성 때문에 뜨는 거죠. 돈이 들어와서 더 비싸게 사주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되느냐? 그렇다면 유동성이 더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유동성이 더 들어올 상황이냐? 그랬을 때 봤을 때 은행에서 지금 예대율 비상 걸렸죠. 그 다음에 지금 예대율 비상 걸렸고 그 기업대출 비중 비상 걸렸다.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 앞으로 가계대출은 축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회수까지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집값이 폭등한다? 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만 왜 요거 하면 안 되느냐? 요거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주택자들이니까. 무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끌을 했을 거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더 저렴하게 혹은 더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오니까 연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사다리를 다시 놔준다는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대출을 마구 받을 수 있느냐? 은행에서 돈이 없는데 얼마나 빌려주겠어요? 효과는 미미한데 더 많은 피해자들만 양산하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완화 정책은 절대 반대고, 혹여나 완화된다고 해도 기조를 뒤엎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